요즘 전국이 그 87년 60 이상의 대혼란이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한국 현대사라고 해야 되군요. 현대사를 현실 정치인으로 정치 한복판에서 다 직접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7, 80년도 아니고 2016년에 이 샤머니즘 사태, 세순 사태 벌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심경이 어떠신지 그것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 좌절감의 이 SNS 시대가 아닌 지금 그 김행카 말씀하신 87년 6월 항쟁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표면상으로 이 가시적으로 폭발하는 게 안 보여서 그렇지 네. SNS상으로 다시 말하면 국민들 가슴과 마음과 머리로는 그 6월 항쟁 때보다도 더 깊고 더 폭발력이 강하고 한 이런 어떤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연대 이게 그때보다도 더 강한 힘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박 대통령은 민심, 국민의 정서, 국민의 정신적인 그런 민심의 면에서는 오늘 현재 완전히 탄핵당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세부적인 사안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실제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야당이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라고 봅니다. 인준은 안 될 거. 여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런 국면에서 그 박 대통령이 그 악수를 두었지요. 예. 그러니까 이 총리 후보로 김병준 씨를 지명하기 전에 이미 야당에서는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그 국회가 동의하는 사람으로 이게 내세우자. 네. 이게 여론으로 거의 형성되어 있는데 이걸 대통령께서 까무태고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내세웠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산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11월 4일 그 두 번째에 구분 사과할 때 네. 대통령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를 안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 1월 날 그 데모가 더 아주 그 심각해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리 내정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은? 그 본인의 판단인데, 네. 그 본인은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왜 사퇴하냐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는 말이죠. 총리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제가. 씨도 내가 이렇게 말하기는 좀 쑥스럽긴 한데, 총리를 하고 싶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도 총리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관 총리하고 싶은 사람. 아, 그렇습니까? 대학 교수들 중에도 많고. 우리나라에 뭐든 좀 심해. 김병준 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든지 이왕 이 끈이 생겨서는 이게 절대 안 놓치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 궁지에 몰려있고 민심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원래 총리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버티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야. 우리 모두의 자화상. 총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김병준 씨 나무랄 수 없지요. 그렇군요. 저도 사실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정치권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오래 봐오셨으니까 그 심리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바로 여쭤보려고 했었던 건데 왜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제안을 받고 무척 기뻐했던 것 같은데 왜 저기 기뻐할 일이 아닌데 본인이 인준될 가능성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김병준 내정자가 이렇게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이 사안 자체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말씀은 하고 싶어서 그랬다. 대통령이 불러가고 제안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구나.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노무현 대통령 때에 정책실장도 했고 그게 보름 만에 사임했지만 교육부 총리까지도 임명받은 일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신문에 칼럼 계속 썼고 그게 전부 총리하고 싶은 하나의 그 경력과 표시였기 때문에 덥석 물은 거지, 덥석. 기회가 왔으니까 덥석 물어야지. 이렇게 물었는데 이게 목에 걸려버렸단 말이죠. 그 뱉기도 어렵고 버티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 덥석 물 일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게. 그러게요. 만약에 본인한테 제안이 왔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본인이? 아니, 변호사님 본인에게 이런 제안이 왔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미 20년 전에 졸업한 사람이에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거시기 한데 총리 장관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저는 거부했고 지금은 저에게는 절대 제안이 안 올 것입니다. 제안이. 우선 여당 쪽에서 보면 제가 굉장히 버거운 사람이고 총리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생각 외에 행동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야당은 내가 너무 선배니까 또 그런 점에서 버거울 것이고 여기는 오지 않았을 것이고 왔더라도 절대 수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로 하고 또 비서실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인사로 하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거국 내각으로 받아줄 거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죠?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박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해갖고 여기 누군가가 그렇게 추천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얘기하기 좀 그런데 김병준 씨나 한광욱 씨도 총리 굉장히 하고 싶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지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기회 닿는 대로 김대중 대통령 아래에서도 비서실장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해서 총리하려고 지지했던 것이거든,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국민화해위원장이 그거 맡고 있다가. 맞습니다, 예. 이번에 총리 시켜줬으면 틀리 덥석 물었을 겁니다. 근데 비실장 하라고 하니까 또 덥석 물어버렸는데, 이게 누군가가 요렇게,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 때의 사람, 김대중 대통령 때의 사람, 이렇게 하면 이 야당도 받아들일 거 아닌가. 이게 좀, 얕은 수를 쓴 것 같아. 허심탄회하게 진솔하게 나오질 못하고 말이죠. 저도 이 수가 너무 누구나 보기에 얄팍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박근혜 대통령 수족이 다 잘려나갔는데 빚어진 다 있을 때도 최종 결정을 본인이 못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신속하게 인선도 이루어지고 검찰 수사도 일사불란하고 이거 누가 뒤에 있다 이런 지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인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다 이런 말들 많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오랜 굴욕으로 판단하건대 누가 어떤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까지 오는 사이에 그 대통령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거기 다 국회의원들 지내는 사람들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장문도 구하고 불러서 물어보기도 했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워낙 폐쇄 공간에 있었고 이번에 드러난 거지만은 이 정선적으로 의지한 것이 최순실 씨 같은데 그런 레벨에서 누가 추천했거나 아니면 7인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7인회. 그 김용갑 씨나 김기춘 이런 데서 무슨 아이디어를 줬을 가능성인데 그건 내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 보면 대통령 혼자 생각으로 골똘히 생각해서 김병준, 한광욱 카드를 쓴 것 같지는 않다. 제 느낌이 그래요. 누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근데 있는 것 같긴 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두 번째 사과 담화를 하고 별다른 해결된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상태로 지속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책임 총리에게 권한을 주고 직은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해법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여론조사가 한달의 수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 과거 박 대통령을 선거 때 지지한 사람도 이번 이 사태를 보고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잘못하고 있다. 그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다. 과거에 지지한 거하고 지금에 와서 이 대통령 자리를 이 양반이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도시에서는
그 아스팔트 바닥까지 떨어졌고, 농촌에서는 논두렁까지 떨어졌고, TK 지역에서도 왜 와 이리 잘못하노 이래가지고 통탄하는 소리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100만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도덕적으로 권위를 상실했고, 국정 장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야당이 이제 뭐 거국 중립 내각의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대통령 이선 후퇴라고 하는데 이선 후퇴라는 말이 그게 모호해요. 예. 그러면 총리를 여야가 합의하는 사람을 임명을 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모든 그 권한을 위양하는데 외교는 어찌 하느냐 이거죠. 예.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 자리를 지키는데 외교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헌법에 예. 이 앞으로 지금 10일 뒤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그 황교안 총리가 대신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대통령이 그 자리를 지키고 앞으로 1년 남짓 있는 사이에 지금 정상회담이 예정되는 게 10차례가 넘어요. 아, 그렇군요. 그 차례가. 에이펙은 금년은 또 내년에도 에이펙 총회가 있고 G20 회의가 있지요. 아세안 플러스 3회가 있지요. AIIB 정상회담도 있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한미 정상회담. 내일 모레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1월 21일에 취임하거나 뭐 2월 3월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이게 줄줄이 있는데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봤을 때 한미 정상회담에 미국의 새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만난다. 도덕적으로 국정장악력도 떨어진 일단 허수아비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한미 간의 전략적 이 협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베 총리가 내년까지 계속 있다고 한다면 당신 말에 도덕적으로 틀려먹었다고 과거사를 이렇게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맨날 손가락질하고 호통을 치다가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한국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식물 대통령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네. 우리가 실무적으로 따져보자겠죠. 박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식물 대통령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예. 다소 우리가 안 가본 길이지만은 네. 이참에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게 할 수 있으면 끝내게 하고 그러면 이제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예. 60일 안에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을 당하거나 하면 그로부터 60일 안에 다시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도록 돼 헌법이. 네. 그러면 60일 안에 지금 뽑는다. 그 박 대통령이 이런 모든 걸 감안해가 그럼 나를 그만두겠다. 그럼 그날 60일이니까 우리가 안 가본 길이니까 60일 안에 또 혼란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두려움과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과 혼란보다는 박 대통령이 그냥 앉아서 내년까지 이 임기를 채우고 앉아있었을 때 혼란. 지금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대통령의 수사를 해서 검찰에 출두하느냐 마느냐 어차피 조사는 받아야 되니까 저는 검찰 출두해야 된다고 봐요. 예. 출두하고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조사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순실, 안종범 이런 사람들 쭉 재판받는 과정에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도 나오겠고 그러면 이게 재판 진행 과정에 대통령 이름이 계속 나오고 이게 이래가 대통령이 권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그만두는 게 낫다. 그만두는 형식이 탄핵은 또 시간이 걸려가지고 또 혼란스럽고 이런 걸 감안한다면 대통령께서 큰 차원에서 결단을 해가지고 국회 지도자들도 부르고 각계 원로들을 불러가 내가 이런 결심을 했으니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60일의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치르면 되겠냐 의견을 들어가 그 로드맵을 만들고 난 다음에 대통령 사임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이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는 지적이신데, 근데 지금 보시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대통령의 행보나 사과나 그 내용으로 봐서는 본인은 자진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측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이, 이 표현하기가 좀 그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불상사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불상사를 예상하십니까? 예를 들면. 예? 예를 들면 어떤 불상사를 예상하십니까? 아니,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을 수 있죠. 대통령을 정인으로 채택하자, 수사가 한 번 조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조사하자. 이러는 사이에 이 혼란이 말이죠. 예. 혼란이 계속되면 또 대규모 집회도 또 계속 있을 것이고, 이번에 농민 살수포에 이 사망한 사건 같은 거, 예상외 사건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이에 우리는 지금 안보 위기는 이게 현재형이 있고, 근데 경제 위기가 현재형보다 더 심각하게 아주 이게 지금 우리 경제가 또 이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이 식으로 가면 우리 경제가 어찌 되느냐. 우리가 일본을 흔히 잃어버린 20년 이러지만 일본은 그걸 견뎌낼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과학기술, 기초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버금가는 튼튼한 기반이 있고 국민 개개인의 저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기반기술도 없고 무역 의존도가 거의 80%고 일본은 무역 의존도도 낮아요. 그리고 개인 저축률이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130조나 되고 말이에요. 이거 IMF에 계속 경고를 받고 있는데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견줄 일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필리핀처럼 곤두박질 치게 될 그런 아주 경제적으로는 더 아주 위험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불안정하게 박 대통령이 자리 지키면서 1년여 간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자고 일어나를 봤더니 모든 게 평등돼. 와, 우리가 대통령을 그냥 그대로 모시자, 박수 치자. 이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민이 대통령을 계속 걱정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지금 8시 가까이 된 이 시간에 박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 것인가 생각할 때 경제를 챙기고 외교를 챙기고 그 마음 한 구석에 그게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없지요. 변호사님. 대통령도 사람인데. 저도 말 좀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질문 한 가지만 드리자면, 굉장히 오래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유신 시절부터. 혹시 최태민 목사가 아니라고 하죠. 최태민 씨의 이야기를 그 시절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언론에 보도되는 거 이상으로 잘 모릅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양친을 이 총탄에 잃고 난 다음에 이 박 대통령 10살 때 청와대 들어갔거든요. 네네. 28살 때 양친을 잃고 나왔는데 그 정신적 성숙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그 이후 경계에 올 때까지 그 빈 공간에 본인은 아주 폐쇄적 사고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는 몰랐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트라우마가 작용해가지고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민을 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회견도 기피하고 장관과 수석비서관의 대면 보고도 기피하고 폐쇄적으로 청와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틈새에 이게 새치기를 했다고 최순실이 일당들이 대통령이 그런 걸 이용해 새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국민이 대통령에게 국민 주권, 국민의 행사할 권력을 대통령을 뽑아서 위임을 했더니 대통령이 행사할 그 권력의 누군가 새치기 한 게 그게 최순실 일당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장 과정과 살아온 과정이 참말로 안타깝다. 국민이 대통령 선거 때 이런 거 확실하다 그러면 새누리당도 대통령 후보로서 박근혜 후보를 선택 안 했을 것이고 이게 원천 봉쇄가 됐을 것인데 이걸 우리가 몰랐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아직도 감각도 완전히 살아계시고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는데 혹시 정치 다시 안 하십니까? 무슨 정치를 제가 합니까? 제가. 나 촛불장모를 그래가지고 발길질해서 쫓아냈는데 쫓겨나온 곳에 내가 어찌 들어갑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야인 생활을 내가 한 20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에 저도 잘못한 일, 국민을 실망시킨 일을 무수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총리를 하고 싶구나. 이 친구는 이 생각을 하는 분. 그때보다도 더 강한 힘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박 대통령은 민심, 국민의 정서, 국민의 정신적인 그런 민심의 면에서는 오늘 현재 완전히 탄핵당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세부적인 사안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실제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야당이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라고 봅니다. 인준은 안 될 거. 여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런 국면에서 박 대통령이 악수를 두었지요. 예. 그러니까 이 총리 후보로 김병준 씨를 지명하기 전에 이미 야당에서는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사람으로 이게 내세우자. 네. 이게 여론으로 거의 형성돼 있는데 이걸 대통령 요즘 전국이 87년 60 이상의 대혼란이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한국 현대사라고 해야 되겠군요. 현대사를 현실 정치인으로 정치 한복판에서 다 직접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80년도 아니고 2016년에 이 샤머니즘 사태, 세순 사태 벌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심경이 어떠신지 그것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 좌절감의 이 SNS 시대가 아닌 지금 김행카 말씀하신 87년 6월 항쟁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표면상으로 이 가시적으로 폭발하는 게 안 보여서 그렇지 네. SNS상으로 다시 말하면 국민들 가슴과 마음과 머리로는 6월 항쟁 때보다도 더 깊고 더 폭발력이 강하고 한 이런 어떤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연대 이게 그래서 까무태고 이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내세웠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산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11월 4일 두 번째에 구분 사고할 때 네. 대통령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를 안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 날 데모가 더 아주 심각해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리 내정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은? 본인의 판단인데, 네. 본인은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왜 사퇴하냐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는 말이죠. 총리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제가. 씨도 예. 내가 이렇게 말하기는 좀 쑥스럽긴 한데, 총리를 하고 싶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도 총리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관. 말씀은 하고 싶어서 그랬다? 대통령이 불러가고 제안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구나.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노무현 대통령 때의 정책실장도 했고, 그게 보름 만에 사임했지만 교육부 총리까지도 임명받은 일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신문에 칼럼 계속 썼고, 그게 전부 총리하고 싶은 하나의 경력과 표시였기 때문에 덥석 물은 거지, 덥석. 기회가 왔으니까 덥석 물어야지. 이거 물었는데 이게 목에 걸려버렸단 말이죠. 뱉기도 어렵고, 버티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 덥석 물 일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게. 그러게요. 만약에 본인한테 제안이 왔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본인이? 아니, 변호사님 본인에게 이런 제안이 왔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미 20년 전에 졸업한 사람이에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거시기 한데 총리 장관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저는 거부했고 지금은 제게만 총리하고 싶은 사람. 그렇습니까? 대학 교수들 중에도 많고. 우리나라에 뭐든지 좀 심해. 김병준 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든지 이왕 이 끈이 생겨서는 이게 절대 안 놓치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 궁지에 몰려있고 민심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원래 총리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버티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인데, 예.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야. 우리 모두의 자화상. 총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김병준 씨 나무랄 수 없지요. 그렇군요. 저도 사실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정치권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오래 봐오셨으니까, 그 심리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바로 여쭤보려고 했었던 건데, 왜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제안을 받고 무척 기뻐했던 것 같은데, 왜, 저기 기뻐할 일이 아닌데, 본인이 연준될 가능성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김병준 내정자가 이렇게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이 사안 자체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